29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 뭐 이건 이제 예산의 유형 자체에 관한 내용들이죠. 특히 이제 특별회계 기금 이러한 성향 특징을 묻는 것들이 출제해서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일반회계를 한번 보자. 일반회계는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야. 3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국가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특별회계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 설치 요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별도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파악한 특정 사업을 얘기할 때는 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얘기해요. 자, 그 예증 나온 거 보세요. 우편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나와. 택배 사업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죠. 조세 수입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체국 예금 사업. 예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여러분들 민간이라든가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양곡 관리. 공물을 팔아서 돈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조달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해가지고 특정 사업 해가지고 이건 기업처럼 정부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힘들어도 조달 특별회계까지 네 가지의 4대 사업은 꼭 외워두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다음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1번 우체국 보험사업 몇 번? 우체국 보험 없어요. 우체국 예금 사업이죠. 우편 사업이죠. 조달 사업이죠. 양곡 관리죠. 출제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4대 사업 자체는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는데 2007년도에 폐지가 됐고 이거 뭐 조만간에 다시 요거를 부활시킨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개념만 잠깐 보면 되는데, 재정융자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옆에 공자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자금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것하고 국민연금의 일부가 수입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것과 뭐라냐? 융자해 주는 게야. 융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이나 여러분들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줍니다. 그럼 융자해 주는데 그럼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이자를 받는데 시중금리보다 20% 싸게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만약에 이제 5%다 그럼 얼마? 4%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세 수입이 아니라 뭐야? 이자 수입이지. 그죠? 그다음 그 밑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충당시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외우지 마시고 부담금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특별회계라는 게 나와. 거기 수입원 무슨 개발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 수입은 오로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에 연결할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는데, 요 세 가지 설치 요건도 굉장히 출제에서 좋아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숙제에서 가져가세요. 세 가지의 설치 요건 얘기했습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자, 뭐 종류는 보지 마시고, 자, 그럼 장단점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지금 얘기한 수입원 자체가 각종 조세 수입이 아니라 대부분 수익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논리 자체를 정부에서 벤치마킹한 거야. 모방한 거야. 그래서 기업처럼 경영의 합리화, 능률화,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정부가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지, 수익과 지출을 보다 명확히 계산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기업 회계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업에 쓰는 각종 회계 기법이나 방법을 동일하게 따르기 때문에 소지를 보다 명백히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죠. 단점을 얘기할 때는 일반회계 말고 또 하나 특별회계가 등장해서 있어. 그러니까 예산 규모의 복잡성을 가져오고,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우리 지난번 예산의 원칙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예산의 원칙 가운데 단일성 원칙 배운 거 기억나? 통일성 원칙 배운 거 기억나? 제가 단추 특기, 목수 특기, 암기하는 기법까지 얘기해서. 근데 지금 얘기한 특별회계는 그러한 원칙이 예외가 돼. 그 예외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부여한 게 한 게야. 한 거지. 그래서 역으로 얘기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자율성을 강조하니까 예산 통제나 민주 통제를 어렵게 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자, 장단점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기금은 여러분들이 유의할 용어가 있는데, 국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특정한 자금이야. 특정한 자금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세입이란 말을 안 써. 뭐 어떤 특정한 세입이란 말을 안 써. 특정한 자금이에요. 자,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 앞에다가 저 보자.
탄력적으로 적으세요. 탄력적으로. 아니면 신축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요. 그 다음 동그라미. 뭘로 설치가 이루어져? 법률입니다. 자, 아까 특별회계는 얘기 안 했는데 특별회계도 설치 요건이 법률이야. 뭐 대통령령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부령이다 그럼 틀려. 둘 다 설치 요건이 뭐라 했어요?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지금 이게 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기금 설치 법정지란 말은 법률에 따라서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표현이에요. 아까 특별회계도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원칙에 의해야? 완전성 원칙에 의해지. 기억나요? 그 완전성 원칙을 제가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총계주의 원칙, 완전성 원칙, 포괄성 원칙, 몽땅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원칙이 예외. 자, 그럼 우측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산하고 기금의 차이점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 국회의 의결로 한 잘못 나왔다. 맨 위에 국회 의결 나온 게 앞에 나온 게 예산이야. 옆에 나온 게 국회 의결이 기금이야. 319페이지 맨 위에 오타 나왔어요. 국회 의결 하죠. 그 국회 의결 앞에 게 예산이고 뒤에 게 국회 의결이 기금이야. 바꿔놓으세요. 그럼 잘못 나왔네. 자, 그럼 예산 자체는 수입원이 조세 수입원이야. 근데 기금은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기도 합니다. 기금으로. 그리고 일반 회계에서부터 기금으로 전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상적 급부를 얘기할 때는 자, 기금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조로 여러분들 주는 게 아니야. 기금에 의하여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유상적 급부란 말을 얘기할 때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배제성이야. 유임승차를 얘기하는 게야. 대가, 일정한 역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수입원에 들어간다 그 표현이고, 자, 그다음에 계획 변경은 예산은 거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여러분들 필요한 금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 추경 예산 자체를 얼마를 편성해서 뭐 슈퍼 예산 400조 얼마 이렇게 뭐 얘기한 거에 TV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추경에 의하여 편성이 이루어지고, 자, 근데 잘 보세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편성이 안 됩니다. 계획을 변경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더 필요한 수입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기금은 비금융성 기금이라는 게 있고 금융성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까지,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까지 여러분들 국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20% 초과, 30% 초과 할 때는 국회 의결을 받고 변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그 이하까지는 20% 이하, 30% 이하까지는 국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원 자체 국회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다 받지만 기금은 정기감사를 안 받아요. 수시감사만 받고 있고, 자, 기금은 제가 통일성 원칙에 의해 목수 특기 기억나나? 기억나죠? 그래서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배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형태는 숙제에서 가져가세요. 알았습니까? 자, 보여 들어보세요. 현실 보세요. 내가 정부 예산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물어보자. 특별 회계에도 마찬가지야. 계획을 변경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변경한다. OX.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예산하고 기금을 비교한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정부 예산은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있다. 그럼 특별 회계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OX. 5가 되는 거야. 왜? 특별 회계도 정부 예산이니까. 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에요. 기금 펀드야, 펀드. 자금이야, 자금. 그래서 여기 밑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양자 비교한 게 나와.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계획 변경해가지고 둘 다 여러분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나왔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이제 기금 수립 절차를 얘기할 때는 예산 여러분들 편성 심의 확정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특별회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수지가 명백하다. 기업 논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지 계산을 명백히 한다 그랬죠. 이번에 아까 행정부의 재량권 확대의 계산했어요. 했죠. 그다음 3번에 국가 재정의 전체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전체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통일성 아니야. 근데 제가 얘기한 여러분 특별하게는 통일성 원칙이 왜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제출에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견지로서 파악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번은 통일성 원칙이 예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국가 재정의 전체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 말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통일성 원칙이 예외가 된다 그런 말이야. 자, 특별하게는 아까 입법 통제라 민주 통제를 어렵게 한다. 너무 지나치게 자율성과 질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의 답이 형태 체킹. 자, 그거 봤으면은 어딜 볼까? 2번도 좀 우리가 좀 보는 게 낫겠다.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놨어요. 자, 기금 관리 주체는 안정성이나 유동성이나 수익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밑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 여러분들 그 국가재정법 자체에서는 기금 운영의 원칙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투명성과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1번은 국가재정법 조문이야. 그러니까 기금 운영의 원칙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 1번에 투명성과 효율성이란 말이 나오죠. 외워두세요. 기금 운영의 2대 원칙 그러면 투명성과 효율성의 원칙이야. 자, 기금관리 주체는 1월 30일까지 5개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이거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자, 3번 잘 보세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영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삭감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삭감할 때는 국회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거기 밑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 새로운 사업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어두시고 자 4번에 정부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말된 기금운영 계획을 60일 전이야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죠. 이거 여러분들 바뀌었잖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답이 형태 체킹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문제 3번 나온 거 보자. 예산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놓았어요. 자, 1번에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 2번에 기금은 세입 제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아까 완전성 원칙 예외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특정한 세로 특정한 제출 충당 특별회계 설치 맞죠?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서 구성되다 맞고 아까 특별회계든가 여러분들 기금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령이라 그랬어요. 법률이라 그랬어요. 법률이죠. 그래서 5번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현수님 보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충당 그러면 기금이 아니야. 그건 특별회계야. 근데 아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이야. 기금의 수입원은 뭐다? 자금이야. 혼동하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4번에 1번 나온 거 봐.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 재정활동 기금은 특정한 세부로 특정한 사업. 이건 뭐야? 특별회계지. 특별회계 아까 키워드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자금을 그리고 어떻게 신축적으로 운영 그렇게 이 계산했어요. 했잖아. 그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쉽게 체킹이 가능합니다. 기금의 수입원은 특정한 세입이란 말을 안 쓰는구나. 뭐라 그런다? 특정한 자금이란 말을 쓰는구나. 펀드. 됐습니까? 그것도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밑에 건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넘겨보자. 다음 거 한번 여러분들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3위 여러분들 3페이지 출제 순위 30의 대표 관리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빼놨네. 미안합니다. 3번 봐봐. 3번. 6번에 3번. 자 6번에 3번 자체를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보자.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다 별표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돼. 행정안전부 장관. 이건 과거에 여러분들 받기 전이니까 기출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끝에 68조 그 밑에 끝에 국민 11거초 대통령의 승리란 말이 나와.
나오죠. 대충 승인입니다. 승인을 받고 기금 자체가 설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야.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지금 몇 가지 지문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법률. 두 번째, 기금의 수입원은 특정한 세입이 아니라 특정한 자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축적 탄력적 운영 가져가야 되겠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여러분들 기금을 설치하는구나. 그 정도는 정리해 두세요. 머릿속에 입력해 놔야 되겠지. 자, 그거 봤으면은 출제 30순위 대표 관리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표 관리제는 제가 쉽게 공직 할당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 들어보자. 장애인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여러분들 현실적인 아픔은 장애인이 잘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 장애인 출시를 공문으로 시켜서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라고 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대표 관료제예요. 근데 워낙 대표 관료제의 등장 동기는 자, 들어보자. 영국서 먼저 등장하는데 영국의 대표 관료제는 자, 1944년도에 여러분들 거기 도널드 킹슬리 학자가 나올게요. 킹슬리라는 사람 자체에 의하여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저서가 발간돼. 44년도에. 근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게 보자 4대 계급제 형태를 얘기했고 4대 계급제 가운데 맨 위에가 바로 행정계급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근데 이 행정계급의 82.6%가 소위 옥스브리지, 옥스포드 캠브리지 출신 자체가 이걸 장악하는 게야. 그러니까 고위 계급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얘기한 옥스브리지를 이제 주립하라 그러는데 주립파들 자체에서 점유가 되고 좌우가 돼. 그러니까 비주립파 자체가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적어. 적잖아.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학력 차별이다. 그래서 비주류파들도 지금 이게 행정 계급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해서 대표 관료제의 용어를 킹슬리가 제시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 근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뭐냐? 미국은 학력 차별이 아니에요. 바로 뭐야? 인종차별. 그래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대표 관료제가 탄생을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틀려. 한국도 성차별 극복.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 여성 우대 채용제인가 명칭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명칭이 바뀐 거야.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나중에 명칭이 이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지만은 하여간에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표 관료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도 다 기출 지문이야. 영국은 학력차별 지정, 미국은 뭐라 했어요? 인종차별 지정, 한국은 성차별 지정을 위해서 대표 관료제가 등장했구나. 대표 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쉽게 여기 여러분들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회 주요 세력의 반형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20%가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고 농민이 30%한테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관료제는 사실 그런 구성비를 완벽하게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비판을 또 받는데 어쨌든 간에 공직 할당제의 형태로 인용되는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간 대표성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비동적 대표성이 있고 또 하나 능동적 대표성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비동적 대표성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비율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비율 대표성. 그러니까 전체 국민 가운데 자, 어떻게 들어보자. 농민이 30%다. 그럼 30%만큼 농민들한테 공직을 할당시켜주는 것. 이 바로 비동적 대표성이에요. 이 비동을 소극적 대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태도 대표성. 자, 저거로 화살표 놓고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 적어놓으세요. 출신 성분이 나왔네. 두 번째 끝에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 취지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야.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하니까 일정한 비율만 주면 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 적극적 대표성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본인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정치하는 대표성이에요. 정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관련 집단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야. 그게 지금 얘기한 능동적 대표성,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책 대표성, 정치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대표 관료제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피동일까 아니면 능동일까?
능동이죠. 그럼 물어보자. 능동적 대표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표하는 공무원에 뭐가 필요해? 내면적 자율적 의지가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대표 관리제를 공식적인 통제가 아닌 비공식적인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대표 관리제 공식으로 배웠어요? 비공식으로 배웠어요? 비공식. 비공식은 이거 때문에 비공식이야. 알았습니까? 대표는 관리의 능동적 자율적 의지에 의하여 여러분들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율적인 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능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정부 관리제의 대표성 강화할 수 있고. 자, 2번 나오네요. 내부 통제. 한 형태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화살표 읽고 민중 통제를 관료제로 내재화시킴. 자, 민중 통제를 어떻게? 관료제로 내재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줘서 공무원 시키니까 바깥에 있는 민중이 관료로 들어와서 내부에 들어와서 통제한 게 안 한 게 한 거죠. 그래서 민중 통제를 관료제로 내재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 그다 별표.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이야. 그 적극이란 말을 가져가야 돼. 자, 거기 들어보자. 실적주의는 능력에 따른 임용, 그래서 기회균등이라고 해야 하네. 실적주의는. 근데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자 물어보자. 자본과 능력은 비례관계지. 자본주의 사회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40%가 강남 애들이야. 그럼 강남 애들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 아니야? 강남 사람들은 잘 먹고 미안합니다. 이게 방송 또 나갈 텐데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잖아. 돈도 창원보다 많잖아. 자 여기 보자. 그러니까 그 자본에 근거하여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져간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들 기회, 능력에 따른 임용의 기회균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형식적인 기회균등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한 방안으로서 만들어진 게 대표관리제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이란 말이 나온 거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실적주의 폐단 시정해주고 5번 좀 전에 이 계산했어요. 했죠. 자 확보 방안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비판 나온 거 보자. 일단 실적주의와 충돌관계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 2번 기출문제 나왔던 표지네. 거기 8년도 서울시대 전문성과 생산성 저희란 말이 나오죠. 왜?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 자체를 2차적 기준으로만 파악하잖아. 왜? 출신 성분 비율이 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에 근거해 전문성을 저해시킬 위험성이 있고. 자 3번 별표. 출신 성분에 따른 정책 선호와의 문제. 이게 바로 뭐야? 적극적 대표성의 구현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관리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에서 결정된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잘 들어보세요. 이 김일 선생이 농민을 내가 농민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돼서 그럼 이제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자 근데 나는 이제 농민이야 이제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왜 공무원이 되는지 등장 동기를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그냥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를 가지게 돼 안 가지게 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보통 2차 사회화라 그래. 뭐란다? 다시 공무원으로서 가치관 태도를 갖는 걸 뭐라 한다? 2차 사회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여러분들 몇 사람들은 재사회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재사회화는 약간 틀린 거거든. 근데 뭐 쓰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회화, 재사회화를 그러면 대표 관리제는 중시한 게야, 경시한 게야? 경시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출신 성분에 따른 정책 선호의 여부를 얘기할 때는 이거 같은 말이야. 2차 사회화, 재사회화의 경시에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2차 사회화, 재사회화를 경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4번에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 등장할 수가 있다. 거기 보자. 적적 대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내에 각 관료 집단들이 그들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할 경우 오히려 여러분들 소수 집단들한테 불리할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안 커? 크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 자, 5번에 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출신 성분에 따른 정책 선호와 어렵다는 것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책임 확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다란 문제점 가운데는 바로 역차별이야. 일정한 비율의 근거에 특정 집단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6번에 역차별의 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형태까지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 한 개 대표 관리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균형 인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균형 인사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나오는 거예요.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인재 활용이 부처와 지역의 경계 없이 차별 없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시키자 해놓았고 거기 종류가 쭉 나왔는데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양성평등 제형 목표제, 과학기술, 저소득층 규정인사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맞죠? 거기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X라고 적어놓으세요. 국가유공자 X. 국가유공자 X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말씀은 325페이지. 자, 문제 1번을 보자. 대표 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거 1번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번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총액 인건비. 정답 3번이죠. 이 총액 인건비는 2007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보자.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야. 자, 국방부 그러면 인건비 총액을 할당시켜줘. 인건비 총액. 국방부 총액 인건비 5천억. 그 5천억 갖고 국방부가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인력의 규모, 국방부에 있는 직원 자체를 100명으로 한다, 200명으로 한다 스스로 결정을 해.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었다가 50명이 됐다고 가시게 보자. 인력이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떡은 커져 적어져. 5천억 갖고 한 사람한테 주는 배당금이 커져 적어져. 커지겠죠.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명이 나눠 먹다가 50명이 나눠 먹으니까 5천억을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스스로 인력의 규모라든가 아니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각 공무원의 봉급, 개개인의 봉급 자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주는 것. 이바로 총액 인건비 제도를 얘기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데 이런 대표 관리자와 거리가 멀죠?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고. 자, 문제 3번을 보자. 대표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에 소수 집단의 참여 기회 보장, 이번에 실적주의 폐단. 아까 능률성과 전문성 저해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정답 3번의 답 형태 체킹.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문제 4번을 보세요. 대표 관리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아니죠. 효율성과 효과성 전혀 관계없고 이번에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이익에 봉사. 2번은 뭐라 그러냐? 이것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 한다? 정치적 중립. 2번은 정치적인 중립을 의미합니다. 자, 3번에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리를 전발한다. 이건 뭐야? 실적주의지. 그치? 4번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대표 관리제를 반영한. 정답 몇 번? 4번에 답 형태식 하시면 되겠죠. 5번하고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출제 순위 31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2년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2년도 뭐 중요한데 330페이지에 가외성이라고 나오죠. 이 가외성이 하여간에 그동안 출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7급이나 다 가장 많이 나왔었고 다시 원위치에서 자, 여러분들 인력 규모 발표 연심이 얘기했죠. 인력이 늘어날 거라 분명히. 근데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뽑는 게야. 사상 최대야. 최대인데 세무직 공부하시는 분은 세무직은 올해 많이 뽑아서 인력이 좀 줄었고 일반 행정 인원수가 굉장히 늘었고 교정직도 인원수가 늘었다. 교정직도 보니까 의외로 950명인가 9급 뽑는 거 많이 뽑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관세직 알죠? 관세직이 작년도 커트라인이 85. 작년도 커트라인을 꼭 참조를 해야 한다. 지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를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공무원만 돼야 합니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러면 관세직무 따지지 말고 커트라인이 낮은 거 있죠. 관세 작년에 커트라인 85점에서 올해 85점. 그러니까 85점은 높은 건 아니야 이렇게. 다른 거에 비교할 때. 그것도 인원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이나 뭐 보면은 그 나와 있을 게야. 언제한테 여쭤보면은 그 작년 그 커트라인 나와 있는 게 있을 게야. 그거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서 접수 언제부터야? 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1월이 얼마 안 남았어. 벌써 12월 며칠이야? 아직 많이 남았구나. 한 달 남았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잘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원하도록 하시고 뭐 지방직 인력도 뭐 국가직 많이 뽑으면 지방직도 많이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을 테니까 많이 뽑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그 다음 연도는 주로 그 다음 연도는 거의 선생님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 인원수를 많이 뽑다가 그 다음 연도 가면 안 되지까지 가지 말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가급적 내년도에 끝내고 뭐 올해 시작한 사람들은 내년도 4월 되는 건 10월이요. 이번 달 시작한 사람들은 4월 달 시험 합격하는 거는 에이 바라지도 마.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 달, 6월 달 정도로 모르겠다. 그건 뭐 6월 달, 7월 달 뭐 군무원 시험 그것도 뭐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내년도 그 다음 연도 대비로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좀 좋은 기회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군무원 시험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사가 이제 빠지더라. 한국사가 빠져. 내년도까지는 있고 그 다음 연도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제도로 바뀌어. 검정. 한국사 검정의 형태로 바뀌어. 근데 이건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군무원 시험 자체가 보통 실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시행이 돼. 이 말은 바로 이게 9급으로 넘어온다는 내용이야. 조만간에. 그러니까 글쎄요. 나는 이제 제 생각에 학원에서 이제 오남기 교수한테 한국사 좀 배워 안 배워? 배우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 교수한테 배우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보면은 좀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한번 봐도 그게 이제 영어는 토익이나 이런 게 인증이 몇 년이야? 아, 그 효력이 2년이야? 3년에 2년을 줄었어? 원래 2년이었어요? 네. 군무원 시험 3년? 군무원 시험 3년이고 그럼 다른 거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한국사 능력 검정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언제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험 번 받으면은 안 보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한번 받으면 점수 좀 따르면은 그것도 아마 일정한 점수 이상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 할 때 경우에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게야. 뭐 공사 시험 보는데 갑자기 한국사 능력 검정 몇 점 이상 그 맛이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받은 게 낫대도 항상 대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험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327페이지에 행정 2년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정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체계를 얘기합니다. 합법성 보자. 자, 합법성 법에 따른 행정 행위를 합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쉽게 법에 따라서 만민은 평등하다고는 공평성 구현, 이 바로 합법성이고 장단점 쭉 나와 있나요? 나오죠. 행정의 자의성, 자의성은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법에 근거하여 자의성 배제해주고 법은 가장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사회의 규범, 그래서 행정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법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네. 법적 안정성. 안정된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나죠. 높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 높여주고 또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란다? 한다. 그러나 법규 만능주의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고 법이라는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야 하네. 하죠. 우리는 법에서 정한 것만에 이건 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행정 편유지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법규가 없는 거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법은 목적 규범이야 수단 규범이야. 수단 규범이죠. 그 수단의 목적화를 가져온다고는 문제점. 당연히 행정의 재량권 제약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오겠죠. 자, 능률은 투입불의 산출을 능률 그러는데 그 옆에 잘 보세요. 과정 중심이야. 결과 중심이 아니야. 최소의 투입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과정에 초점을 둔 거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것을 결과란 말을 안 써. 과정 중심의 행정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능률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기계적 능률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사회적 능률이 있는데 기계적 능률은 금전적 능률이야.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인 재소의 투입을 통하여 금전적인 산출의 극대화 그걸 기계적인 능률로 파악을 합니다. 그럼 기계적인 능률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 어깨 들어보자. 인간을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해석을 해야 하네.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왔고 중간에 귤릭이라는 사람 나왔나? 귤릭 외워둬야 돼. 귤릭은 지금 얘기한 요 기계적인 능률을 적어라. 기본적 선이라 그랬어요. 제1의 공립이여 기본적 선. 아주 기계적인 능률을 예찬한 사람이야. 보통 우리가 능률을 얘기할 때는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기계적 능률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기계적인 능률, 금전적인 능률을 얘기하는 게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인간 수단화라는 말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수단화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능률이 탄생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 능률관이야.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면 능률성 제고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사회적인 능률, 인간적인 능률로 파악을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 배분의 능률성의 평가 기준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출제는 여러분들 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파레토의 제적 상태는 행정학의 기본 이론에서 많이 소개가 돼. 그래서 이 파레토의 제적 상태가 무엇인가 개념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요 제적 상태는 얘기해 보자. 어떤 사람의 선호에 감소 없이 모든 사람의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자원에서 자원이 최적적으로 배분됐다. 그것이 바로 파레토의 제적 상태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의 희생 없이 선호에 감소 없이 모든 사람의 선호가 최고로 만족하는 점에서 자원이 배분됐다. 그럼 파레토의 제적 상태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파레토의 제적 상태는 현실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야 이거 현실성 없다 비판하고 만들어진 게 칼텍스의 보상 기준이야. 자 여기 보자. 현재 보자. 현재 보세요. 행정수도 자체가 수도권에서부터 어디로? 저쪽에 세종시로 이전됐잖아. 그럼 여기는 여러분 마이너스고 플러스 아니야. 그럼 이것은 파레토의 제적 상태는 어떤 사람의 선호 감수 없이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은 파레토의 제적 상태를 볼 때는 능률이야 비능률이야? 비능률적인 정책이야. 어? 근데 이제 보자. 이걸 이전해가지고 이쪽에 마이너스 10을 줬고 이전하면서 전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전체 30의 효과를 가져와. 그럼 30 갖고 10을 보존하고도 얼마가 남아? 20이 남죠. 그럼 이것은 능률적이다라고 파악하는 게 칼텍스의 보상 기준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손실과 이익을 형량을 측정하여 이익이 크면 적절한 보상을 적용하고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들 칼텍스의 보상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효과성은 이제 뭐로 나왔어요? 목표 달성도를 보통 효과성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효과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거는 결과를 강조한 게야, 과정을 강조한 게야. 이거는 결과를 강조한 게야, 과정이 아니야. 근데 효과성이 가끔 출제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효과성의 평가 모형에서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자, 그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학 지도에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적 과정 합리 목표면 이렇게 나와. 이걸 여러분들 경합 그 위에 통합 모형의 경합적 가치 모형이 바로 이거야. 퀸이라는 사람 얘기한 건데 킹과 로바우, 카멜론 이런 사람 얘기합니다. 그럼 맨 위에 신축성과 맨 밑에 통제는 서로 대립이 돼야 한다. 환경의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하면 내부에 대한 통제를 경시하겠고 그래서 경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인간, 이쪽은 아니야 조직. 됐습니까? 조직의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직 내에 있는 인간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겠고 또 내부 구성의 이익만을 너무 강조하면 조직의 목표를 경시할 개연성이 있고 않고 그죠? 이것도 지금 얘기한 경합되죠. 여기에 근거하여 네 가지 형태의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인간 동그라미, 개방체제 개 동그라미, 내적 과정 내 동그라미, 합리 목표 합 동그라미,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이렇습니까?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외워둬야 돼. 그럼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제 모형, 내적 과정 모형, 합리 목표 모형.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모형을 얘기할 때는 효과성을 평가할 때 뭐하고 뭐야? 환경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했냐?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구현됐냐? 그래갖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알았냐?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직의 성장 단계를 또 4단계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 성장 단계에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응을 해산했어요. 했는데 그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 그러면은 맨 앞에 창업 단계하고 맨 끝에 구조 정교화 단계 때는 둘 다 뭐 갖고 개방체제 모형 갖고 효과성을 평가하는구나. 알았냐? 제가 창업 단계하고 맨 마지막 구조를 정교하게 만드는 거야. 요 단계 때는 뭐 갖고? 개방체제 모형 갖고 효과성을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출제에서 좀 몇 번 나왔다가 최근 좀 들어갔지만 언제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 페이지 맨 위에 쌍가로 사물의 민주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민주성은 거기 조직 내외에 있어서 뭐의 구현?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민주성이라고 얘기하죠. 조직 내외에 있어서 인간적 가치의 구현. 그럼 이런 이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대외적인 민주성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대내적인 민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자, 일단은 대외적인 민주성은 철저하게 국민 중심을 얘기하고 대내 민주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국민 중심의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대내적 민주는 공무원 중심이야. 자, 거기 들어보자. 공무원의 고민을 해결해 줬다. 그러면 대내야, 대외야? 대내가 되는 게야.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했어. 네, 그래서 거기 하나 유의할 게 대외적인 민성의 맨 밑에 행정윤리 확립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을 행정윤리 확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대표 관리자는 대외야, 대내야? 대외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대외적인 민성의 대표 관리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328페이지 위에 부른 게야. 위에. 그럼 정해 두시고, 자, 옆에 이제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해 보자. 자, 형평성은 영어 나온 거 봐. 여기 이퀄티란 말 나왔죠. 평등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죠? 공평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 롤스가 파악한 정의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공정성하고도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재화의 공정한 배분 다 좋아요. 사회적 약자 빼버리고 공정한 배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근데 이제 형평성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형평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수직적 형평으로 나눠서 얘기한다. 자, 수평은 같은 사람을 같이 취급하자. 이걸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어보자.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다. 뭐야? 수평.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 수평. 여기 보자. 우리 극장 들어갈 때 똑같이 입장료 내야 안 돼. 이렇게 수평이야, 쉽게 얘기하면. 됐어요? 근데 수직은 다른 것은 다르게야. 동일한 교육을 받더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거 바로 뭐야? 수직이야. 다른 것은 다르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평은 어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한 거야. 경우에 따라 같은 사람을 같이,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걸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형평성의 이론적 근거가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평등 이론, 두 번째 실적 이론, 세 번째 욕구 이론,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평등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끝에 극단적 사회주의자라고 나오죠.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파악하는 게야. 동등하다. 그래서 모든 재화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똑같이 배분되고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 그래. 박스 보세요. 결과의 공평이란 말이 나오죠. 똑같이 획일적, 절대적 평등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 1인 1표제. 청와대에서 이제 맛이 갔나? 탄핵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또 문제야, 그죠? 탄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권에서 그 뭐 잠룡들 그러는데 잠룡인지 닭대가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그 뭐 요새 뭐 문재인 씨, 뭐 이재명 씨, 또 안철수 씨,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했던 반기문 그 사람, 씨란 말 안 붙일 거야. 그 사람.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막 나올 것 같은데, 난 여기서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좋겠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보면은 벌써부터 실망스러운이 어떡하냐, 그죠? 선생님께 실망스러우니까 선생님보다 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이때 대선 주자들도 국민의 눈치를 잘 보면서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좋은 정책도 만들고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공무원 많이 뽑아주면 무조건 좋아 안 좋아요?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전 국민의 공무원아. 공무원 시험 안 봐도 공무원 되게끔 해주는 게야. 동사무소 가서 주민 등록금 띄는데 뭐니 행정학이 필요해. 무슨 영어가 필요해. 영어로 띄워줄 거야? 나 웃기는 개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냥 인성구조 면접 봐가지고 그냥 시켜주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월급은 조금만 받아야지. 시급, 그치? 시급, 최저임금제. 자, 그런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냐고.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20, 30대 10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잘못된 사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배운 전공 그런 것이 사회에서 환원돼야 되는데 전혀 환원이 안 돼. 이게 문제지. 그럴 바에 여러분들 대학도 몽땅 다 없애버리고 그냥 공무원 학과를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가지고 다 국유화 시키는 게야. 그럼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되겠네. 삼성도 국가가 먹고 현대도 국가가 먹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공무원 시켜주는 게야. 임금차별 싹 없애버리고 완벽한 평등사회, 평등이론. 자, 여러분들. 자, 1인 1표제란 말은 여기 보자.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표의 효력 하나나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지금 감금당하고 유폐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도 하나, 똑같이 효력이 하나하나. 이게 평등선거예요. 됐습니까? 자, 올라가서 실적이론. 자, 이것은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에 따른 상이한 배분이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라고 파악하는 건데 자유주의자야. 냉정한 배분가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 뛰어난 놈한테 더 많이 주고 능력이 없으면 덜 받아가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파악한 정부 역할은 뭐냐? 기회균등만 만들어줘. 그게 하는 거야, 기회균등. 그럼 만약에 이제 불안전 경쟁이 나타났어. 그럼 기회균등을 깨게 한 게야.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규제해야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실적 이론 해가지고 불안전 경쟁에 대한 정부 규제 정책 여기 들어갑니다. 그 실적 이론 나온 게 자유주의자 기회 공평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평등은 평등이지만 너무 형식적인 평등이다 해서 형식적 평등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기회의 공평을 위해서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평등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 공개 경쟁 제용 나왔고 보통 선거 나와서 보통 선거는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안 가져?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선생님 보자 한 절반 정도가 보통 선거를 평등 이론에 대응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책에서 보통 선거를 평등 이론에 대응하니까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베낀 사람도 있는데 100%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평등 선거는 평등 이론이야. 1인 1표제는 지금 얘기한 효력, 하나의 표의 효력,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선거는 철저하게 바로 뭐야? 기회의 공평이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냐? 그러니까 현재 뭐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보는 책 가운데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보통 선거는 바로 뭐다? 실적 이론이고 평등 선거가 평등 이론이에요. 그건 구분해서 가져가시고. 자, 올라가서 여러분들 욕구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건 이제 사회주의자인데 온건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요소도 결합한 건데 평등과 실적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적과는 관계없이 밑줄 기본적인 욕구란 말이 나와. 베이직 니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받을 권리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부터는 능력에 따른 임용을 인정을 해. 알았습니까? 능력에 따른 배분을 인정한다고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욕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할 때 누가 그 기본적 욕구가 더 긴급하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3일 굶먹고 B라는 사람 자체는 하루에 4끼를 먹어. 그러면 빵이 한 조각이 있다. 그러면 빵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A야 B야? A죠. 그 A한테 먼저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욕구의 긴급도예요. 그래서 욕구의 긴급도, 필요에 따른 배분. 그러니까 게 욕구 이론이죠. 자, 욕구 이론은 거기 이제 뭐 공공부조, 뭐 최저임금제 다 여기 들어가고 박스의 사회주의자, 그걸 조건의 공평이란 말로 왔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갖게 해주는 것을 조건의 공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등과 실적을 절충한 중간적 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칠판을 잠깐 보자. 백완기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교수 국내 그 한국 행정문화의 최고의 권위자야.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책 이름이 뭐더라? 어느 출판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능력이야. 능력과는 관계없이 똑같이 배분해. 이거 말은 이 노란색은 뭐야? 이게 평등 이론이야. 노란색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빨간색 요거 뭘까? 능력에 따른 상이한 배분. 실적 이론이지. 그 우리가 파악한 욕구 이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의 베이직 니드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나 똑같이. 베이직 니드는 의식주 똑같이. 그 다음부터는 요 이명을 결합한 게야. 그럼 요것이 지금 얘기한 욕구 이론인데 욕구 이론은 여기까지의 내용은 평등 이론을 가져와 안 가져와? 여기 내용은 뭘 가져와? 실적 이론. 그 양자를 결합한 절충적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욕구 이론을. 알았냐? 자,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형평과 일맥상통한 것이 자, 그 밑에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게 나오죠. 롤스의 정의론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일단은 그 원초적 상태에 대한 것을 가설적인 모형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원초적 상태는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무엇이 나한테 불리한지 알 수 없는 상황. 그죠? 그걸 무지의 배일이라고 계산했어요. 원초란 말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태초에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태어났다. 원초야. 그럼 여러분들이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날지 흑수저로 태어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잖아. 키가 크게 될지 작게 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선생님이 어저께는 대학 동기 여러분들 뭐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 때 이제 수업을 좀 약간 좀 일찍 끝냈어요. 끝내고 그쪽을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친한 그 고등학교 동기 어머님이 들어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창원 내려와야 되니까 천상 문상은 어제 가야 돼. 내일 8일이라. 근데 걔네 집이 남양주란 데인데 병원이 선생님 집에서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려.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 보니까 수원서 출발하는 놈이 세 놈이 있는데 한 차로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친해. 그러니까 다 모인 게야 다. 현재 이제 11녀석이 모임이 있는데 평상시 모이면 11명이 다 안 나와. 근데 고를 땐 다 나와가지고 어제 밀린 회비다 받아라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서 또 술도 처먹고 막 그랬는데 한 녀석이 그러더라. 그 자기 아들이 둘인데 엄마가 키가 작어. 그러니까 애들 키가 적다 보니까 어려서 뭘 했냐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인가 돈이 들어간대. 성장 호르몬 둘 다 그걸 맞았는데 그 나이대가 있나 봐.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어. 워낙은 그 성장판을 다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은 게 성장판이 175cm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 키는 최소 몇 인치에서 몇 인치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온 게 얘는 키가 170에서부터 179까지 나올 거다. 그게 맞아가지고 179가 됐어 지금. 아니 지금 성인이지 지금 성인 179가 된 게야. 둘째는 좀 작아가지고 174인가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뭐 그래서 174 키 작고서 막 고민하는 내가 얼마나 웃긴지. 야 이 자식아 네 키를 생각해봐 자식아. 그러니까 내 키가 뭐 넌 160이잖아 인마. 너보다 14cm 더 크잖아 자식아.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174가 제가 볼 때는 작은 키는 아니거든. 평균 키 아니냐? 평균 키지. 그리고 이제 그 집 그 상가댁의 아들 녀석이 아주대 의대를 들어가서 아주대 의대인데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러거든. 선생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봤지. 이제 그 녀석 큰 다음에 보긴 처음 봤는데 야 키가 185야 그러면 또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그 20, 30대 그 여자들의 눈초리가 걔만 봐 이렇게. 물론 나도 걔 봤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건 걔는 이제 선천적으로 잘 타고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원적 상태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인간은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무엇이 나한테 불리한지 알 수 없다. 그걸 무지의 비리라 그래. 그러면 잘 들어보자. 그럼 이런 상태 인간은 자신의 최선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로 보장받기 위해 두 가지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선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로 보장받기 위해. 그래서 여기 무지의 베일 옆에다가 맥시민 적어놓으세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선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로 보장받기 위해 맥시민. 무지의 베일 옆에다가 두 가지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다. 하나가 제1의 원칙이고 또 하나가 제2의 원칙.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제1의 원칙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최대한 기본적 자유를, 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니까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 기본적 자유를 최대로 향유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간들은 합의를 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유를 누구나 똑같이 최대한 보장받는다에 대해서 인간들은 합의를 본다. 이게 제1의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제2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회균등이 나왔고 또 하나 차등의 원리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기회균등은 바로 뭐냐? 모든 공직의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균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차등이 나왔는데 이 차등을 불평등의 원리라고도 얘기하죠. 불평등 조정의 원리 상관없어요. 차등 조정 상관없어요. 조정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조정을 빼도.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불평등 자체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음지에 있던 분들, 최소수혜자, 장애인들, 경제적인 약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야. 이들의 인권 자체가 최대로 보장되는 차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이걸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 준다 하여 이것도 맥시민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맥시민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맥시민을 최소 극대화라 그러니까 맥시민의 원리는 두 군데 적용이 돼. 그러니까 원초적 상태에도 맥시민의 원리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차등의 원리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자, 근데 이 차등의 원리에서 또 하나 정리할 게 차등의 원리 자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위 화살표나 저축의 원리와 양립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원리하고? 저축의 원리. 저축의 원리와 양립되는 범위 내에서 또 차등의 원리는 정당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저축은 여러분 미래 세대의 복지를 얘기하는 게야.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저금 좀 해야 돼. 좀 여러분 여기 보자. 국민연금을 현재 못 사는 사람들에서 여러분 다 퍼줘. 그럼 고갈이 돼야 안 돼. 그럼 미래 세대의 그러면 복지가 고려가 된 게 안 된 게야.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차등의 원리도 정당화 되는 건 바로 뭐냐. 이렇게 저축의 원리하고 서로 양립이 돼야 돼. 너무 차등만을 강조하면 미래 세대의 복지가 경시가 돼야 안 돼. 경시가 되겠지. 또 미래 세대 복지를 위해서 또 차등의 원리를 너무 또 경시해도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차등의 원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저축의 원리하고 양립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출문제 지문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 정도 형태는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물어보자. 제1의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나온 거 있죠? 이건 수직적 형평이야, 수평적 형평이야? 쉽게. 수평적 형평 잘했어요. 기회균등, 수평, 차등은 수직이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은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원리에서 기회균등의 원리는 자유주의죠. 그리고 차등의 원리는 사회주의죠. 그죠? 그럼 거기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그거는 기본적 자유는 자유주의고 평등은 사회주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롤스를 우리는 중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중도주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제1의 원칙과 제2의 원칙 얘기해서 제1의 원칙이 구현되고 제2로 가는 게야. 알았어요? 누구나 똑같이 기본적 자유를 최대로 향유한다. 그 다음에 그들한테 모든 공직에 기회균등하게 개방이 돼야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이 차등이야. 그래서 10명의 공무원을 뽑는데 20명의 동의 합격자가 등장했어. 그러면 20명 가운데 10명을 뽑는 기준이 바로 차등이 되는 거예요. 알았냐?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이름을 절차론적 정의관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롤체 정의론이 오히려 출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좀 쉬었다가 6번, 7번 또 마지막 정리해보자. 좀 쉬었다 하자.